감칠맛이 도는 새우 요리였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창밖으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버린 뒤에 틀니를 뽑아 꼼꼼하게 씻어내고 손수건으로 감싸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어 그는 뱃속 가득한 풍족함을 느끼면서 프론테라 술병과 치과 의사가 사다 준 소설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 단조롭게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늑한 기분에 젖은 채 읽는 소설은 시작부터 마음에 들었다. 폴은 모험에 따라 나선 친구이자 공모자인 사공이 다른 곳을 보는 척하는 동안 그녀에게 뜨겁게 키스했다. 그 사이에 부드러운 방석이 깔린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수로를 따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노인은 그 부분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었다. 곤돌라라는 게 수로를 따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면 보트나 카누 같은 게 분명한데 그 이상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폴이라는 주인공은 친구가 보는 곳에서 여자에게 뜨겁게 입을 맞춘 것으로 보아 그다지 좋은 녀석이 아닌 것 같았지만 따는 작가가 처음부터 나쁜 인물들을 확실하게 지적해준 덕분에 복잡한 생각이나 쓸데없는 동정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키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 수 있지?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그 부분에서 다시 깊게 생각에 잠겼다. 일순 한 얼굴이 그의 내리를 스쳐가고 있었다. 돌로레스 엔카르나시온 델 산티시모 사크라멘토 에스투피냔 오타발로였다. 생각해보면 죽은 아내와 키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소설 속의 폴이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입맞추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기억에서 그녀는 어쩌다 그가 입을 맞추기라도 하면 깔깔 웃거나 그런 행위가 원죄라며 부끄러워했다. 뜨거운 키스, 뜨거운 입맞춤. 노인은 죽은 부인 외에 소설에 나오는 식의 입맞춤을 한 적이 없었다. 수아르족 인디오들만 하더라도 키스는 그들과 전혀 무관한 관습이었다. 그가 아는 수아르족 인디오들의 남녀 사이에는 서로가 온몸을 만져주는 애무밖에 없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키스는 달랐다. 그들은 사랑의 순간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의 몸 위에 위치했는데 그들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훨씬 깊은 사랑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랑의 행위에 동반되는 손과 어넨트를 훨씬 더 감각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확실해. 수아르족은 키스를 하지 않았어. 노인은 언젠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노다지꾼이 한 여자를 겁탈하고 있었다. 노다지꾼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힌 상대는 아구아르티엔티나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이주민들과 노다지꾼들 사이로 헤집고 돌아다니던 히바로족 인디오였다. 이미 술 기운에 정신을 잃은 그 여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여인을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그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 모래밭 위에 쓰러진 여자의 몸을 덮친 노다지꾼이 이제 막 그녀의 입술을 찾아 더듬거리기 시작했을까? 그때까지 의식이 없던 여자가 느닷없이 반항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다. 여자의 반응은 격렬했다. 마치 야수처럼 돌변한 여자는 그녀를 덮친 남자의 몸을 거세게 떠밀어내더니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그의 눈에 사정없이 뿌려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따가운 통증을 못 이겨 눈을 부비고 있는 남자를 향해 더러워서 참을 수 없다는 듯 구역질을 해대며 비척비척 사라졌다. 그랬어. 만일 뜨거운 입맞춤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이 소설에 나오는 폴은 더러운 돼지 새끼나 다름없을 거야.
소설은 시작이 마음에 들었다. 노인은 얼추 새로운 소설의 본문 4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여러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이전의 소설들에서 묘사된 도시들의 특징과 달라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보아하니 베네치아의 거리는 물에 잠겨 있어 사람들이 곤돌라라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게 분명했다. 곤돌라. 곤돌라가 무엇이란 말인가? 곤돌라라는 낱말에 흠뻑 매료되어 있던 노인은 자신의 칸으로 생각하며 멋쩍게 중얼거렸다. 낭가리트사 강의 곤돌라. 노인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오후의 졸음이 슬그머니 찾아들고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그물 그네에 몸을 눕히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잠을 청할수록 그의 생각은 베네치아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베네치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다. 안토니오 후세 볼리바르가 다시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들은 것은 오전에 읽던 소설책의 책장을 넘기려던 참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깥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 노새 한 마리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오솔길을 따라 미친 듯이 내달리고 그 뒤를 사람들이 쫓고 있었다. 순간 어떤 직감이 사로잡힌 노인은 비닐 우위를 어깨에 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편 사람들은 노새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와중에 노새의 뒷발길질을 피하다가 진흙탕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마침내 고삐를 붙잡아 짐승을 진정시켰다. 옆구리가 깊게 파이고 머리끝에서 가슴발까지 심하게 핥히어진 부위에는 시뻘건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못하고 있는 거야? 쏴버리지 않고선. 뚱보가 사람들 틈에 끼어들며 씩씩거렸다. 낮잠을 자다 부랴부랴 뛰쳐나왔는지 우산도 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한꺼번에 달려들어 노새를 가까스로 땅바닥에 눕혔다. 잠시 후 바동되던 짐승은 탕 하는 총성과 함께 허공에 다리를 쭉 내뻗으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알카세트세르 미란다가 키우던 짐승이었어. 누군가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는 투로 내뱉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짐승의 주인은 엘 이델리오에서 대략 7km 떨어진 곳에 정착한 이주민이었다. 그는 불화된 숲을 개간하지 않고 알카세트세르, 그의 별명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허술한 상점을 차려 주로 부락으로 나가지 않는 노다지꾼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나 소금 등을 팔았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짐승의 등에 얹힌 안장은 주인이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읍장 역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뚱보는 사람들에게 다음날 아침 미란다의 가게로 수색대를 파견한다고 말했고 짐승을 잘 처리하도록 지시한 뒤에 읍사무소로 돌아갔다.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개의 낙칼이 짐승의 살 속으로 박혔다가 빠져나올 때마다 붉은 핏물이 흘렀지만 다시 살 속으로 파고들 때면 이미 빗물에 씻겨 시퍼런 날만 번뜩였다. 어이 영감, 갖고 싶은 부위가 뭐지? 사무소 앞에서 고기 조각을 나눠주던 읍장이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자신을 수색대에 끼워 넣으려는 뚱보의 속내를 헤아리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손가락으로 내장을 가리켰다. 그가 지적한 것은 간이었다.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먼저 그 자리를 떠난 이주민들 중에는 죽은 짐승의 머리나 내키지 않는 부위를
강물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인은 아직도 따스한 짐승의 간 조각을 손에 들고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읍사무소 앞마당에는 진흙탕 속에 떨어진 고기 살점을 놓고서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개들의 다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가느다란 로즈메리 가지로 군불 위에 간 조각을 튀기면서 연신 욕을 내뱉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연애소설을 읽을 평온함을 빼앗긴 데다 날이 새면 읍장이 지휘하는 수색대를 따라 나서게 되었으니 심사가 몹시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뿐만 아니라 불악의 이주민들은 읍장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뚱보의 앙심은 2명의 수아르족 인디오와 1명의 죽은 양키와 관련된 사건 이후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다. 뚱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켜 노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도 없지 않았을 터라 생각할수록 기분이 엉망이었다. 노인은 틀니를 끼운 뒤에 딱딱해진 간 조각을 씹으며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느는 게 삶의 지혜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실 노인은 삶의 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에게도 그런 미덕이 찾아오리라고 기대했고 내심 그런 미덕이 주어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물론 그가 기대하는 미덕은 그를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이자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였다. 그런데 또다시 걸려들고 만 거야. 빌어먹을. 도대체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지? 노인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장대비 소리마저 놓치면서 꽤나 아득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다.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엘 이들리오 선착장을 향해 배가 한 척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는 카누와 달리 바닥이 평평하고 2명씩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4개나 배열된 모터보트였다. 선착장에 내린 사람은 4명의 미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사진기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기구나 도구들을 들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읍사무소를 찾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위스키를 들이대며 구슬렸는지 얼큰하게 취한 뚱보를 앞세우고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오두막에 들어선 뚱보는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들에게 노인이야말로 아마존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의 친구니 협력자니 하며 추켜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사이 미국인들은 오두막의 안팎을 배경으로 삼아 닥치는 대로 셔터를 눌렀다. 노인의 입장에선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허락도 없이 오두막에 들어선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들 중에 1명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걸린 초상화. 노인과 그의 부인인 돌로레스 엔카르나시온 델 산티시모 사크라멘토 에스투피니안 오타발로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사겠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그것을 떼어내어 배낭에 넣고 있었다. 그 대가로 다리가 긴 탁자 위에 한 뭉치의 지폐를 내려놓았다. 노인은 속이 확 뒤집히는 것을 느꼈지만 자제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초상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 놓으라고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쌍연팔 엽총으로 대갈통을 날려버리겠소. 내 총은 항상 장전되어 있다는 것도 전하시오. 뚱보는 불청객들이 스페인어를 알고 있었기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이란 말을 내세우며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물건을 신성시하는 그 지방의 관습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울러 에콰도르 사람들, 특히 자신은 미국인들을 좋아한다고 알랑거리며 추억거리가 될 만한 물건을 원한다면 직접 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우라질 영감 같으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알아? 그 더러운 성깔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되었단 말이야. 이번 일 말 대충 넘어갔어도 당신이나 나나 크게 한 건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지? 뚱보가 미국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씩씩거렸다. 당장 나가라고 하시오. 노인은 초성화가 원래 있던 제자리에 걸리자 옆총의 격침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초상화를 돌려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하시오. 난 남의 가정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인간들과는 사업은 둘째치고 상종도 하기 싫소. 뚱보는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으며 미국인들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등을 돌렸다. 제기랄, 이 영감아, 여기서 나갈 사람들은 저치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알았어? 읍장은 그들이 돌아서자 약이 올랐는지 다시 씩씩거렸다. 여긴 내 집이요. 노인도 물러서지 않고 그 말을 받았다. 아하, 그 말 한번 잘했군. 이런 돼지우리 같은 집이 누구의 땅에 서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 말에 노인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언젠가 정부에서 불화한 2헥타르의 땅 문서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땅은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노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땅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요. 역시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읍장은 면면에 득이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이 영감아, 강으로부터 양편의 100m에 이르는 땅은 몽땅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어.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하는 말인데 이곳에서 국가란 곧 나야. 바로 나라고. 알았나? 그리고 오늘 문제는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의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둬. 노인은 당장이라도 격침을 잡아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총성과 함께 탄환이 총구를 벗어나 뚱보의 기름기 낀 뱃살에 박히며 등 뒤로 내정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노인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판단한 뚱보는 그제서야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며 앞서 나간 미군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 바닥이 평평한 모터보트가 엘 이델리오 선착장을 떠났다. 그 배에는 4명의 미국인들 외에 이주민과 떠돌이 하바로족 인디오가 각각 1명씩 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읍장이 밀림의 안내자로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한편 노인은 엽총을 장전한 채 읍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늦게 오두막을 찾은 사람은 뚱보가 아니라 오네센 살무디오였다. 산악지방 출신인 그는 노인과 동양으로 나이가 80살이었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고향 친구 별거 없었소? 오네센 살무디오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별고라니 여긴 무슨 일이요? 노인이 다정스럽게 그를 맞으며 물었다. 증기탕이 양키들과 함께 찾아와서 밀림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부탁합디다. 그래서 이 나이에 어딜 가겠냐고 알아듣게 설명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소. 그건 그렇고 그놈의 증기탕이 뭐라고 한 줄 아시오? 원 세상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선 내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라 양키들이 참 좋아할 거라고 합디다. 그 이름이 어때서요? 어때서라니? 난 내 이름 오네센이
양키들의 성인 이름이라고 하기에 웃기는 소리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양키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시오? 글쎄 동전을 보여주며 내 이름에 T자 하나를 더 붙이면 동전에 박힌 1센트, 1센트와 똑같다는 거요. 이름이나 얘기하자고 여기 온 게 아닐 테지요. 맞소, 조심하라고 일러주러 온 거요. 그 징기탕 녀석 양키들에게 엘도라도로 돌아가거든 경찰서장을 찾아가라고 부탁합디다. 지방경찰 2명만 보내달라고 말이오. 보아하니 그 뚱보는 당신 집을 결단 내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 올 테면 얼마든지 오라고 하시오. 탄약이야 충분하니까. 노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노인의 불면증은 바닥이 평평한 모타포트가 다시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7일 전에 떠났던 배가 돌아왔지만 하얀 물보라를 남기며 떠날 때처럼 우아한 모습은 아니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선착장에 내린 미국인들은 4명이 아니라 3명이었다. 곧 읍장 사무소로 걸어갔다. 읍장이 노인을 찾은 것은 그때부터 1시간 정도 지난 후였다. 화해를 하자는 명목이었다. 영감, 우리 같은 문명인들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사실 나는 요전에 당신에게 토지불법 점유죄를 적용해서 당장 감방에 쳐넣을 수도 있었지만 참았지. 왜냐면 우린 친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원하는 게 뭐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영감은 밀림으로 떠난 양키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함께 간 히바로 놈이 야영을 하는 사이에 도망을 쳤다더군. 위스키가 2병이나 없어졌다니. 그놈은 애당초 딴 생각을 품었던 게 분명해. 영감도 알다시피 그놈들은 남의 것이나 훔쳐먹고 사는 야만인이니까. 다행히 함께 간 이주민 덕분에 무마되었지만 말이야. 그 친구가 수아르족 인디오들의 사진을 찍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나 보더군. 사실 나는 양키들이 홀딱 벗은 인디오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놈들 하는 짓이라곤. 그런데 양키들이 하는 말이 야코암비 산맥 근처까지는 이주민들의 안내로 큰 문제 없이 접근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원숭이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흥분한 양키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는 통에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더군. 글쎄 원숭이들이 양키와 이주민을 죽이다니. 그게 말이나 될 소리야? 영감도 잘 알고 있겠지만 꼬리긴 원숭이들은 순해서 발길질 신용만 해도 도망치는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볼 때 이 일을 저지른 놈은 원숭이가 아니라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틀림없어. 분명 그놈들이야. 뚱보는 노인의 표정을 살피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덧붙였다. 영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노인은 대답 대신 정색을 한 채 한참 동안 뚱보의 눈길을 받았다. 이윽고 노인의 입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수아르족이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읍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더욱이 양키들은 수아르족 인디오들을 못 보았소. 아까 그 이주민이 양키들을 야코암비 산맥 근처까지 데려갔다 했는데 그랬다면 수아르족은 외지인들이 그렇게 도착하기도 전에 떠났을 거요. 그건 그렇고 방금 원숭이가 순하다고 했던가요? 안 됐지만 그 말은 틀렸소. 그 짐승들은 몸집이 작아도 때를 지어 공격하면 말 한 마리 정도는 순식간에 해치우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양키들은 사냥하러 간 게 아니었어. 무기 하나 휴대하지 않았다니까? 그건 아직도 이 밀림에 대해 모르고 하는 말이요. 당신들은 혹시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원숭이 서식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어? 그들은
몸에 달린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얼굴과 날칼에 불에 태운 야자나무재를 바를 정도요. 원숭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이요. 그런데 양키들은 사진기도 부족해서 온몸에 손목시계니 목걸이니 혁대니 단도까지 차고 갔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회를 빌려 부탁하건대 당신도 그것에 갈 일 있거든 장신구는 달지 말고 혹시나 달고 갔더라도 원숭이들이 달려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 물건에 집착한 나머지 엉뚱한 짓을 벌여서 원숭이들을 노여움에 떨게 만들면 그때는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원숭이가 꽥꽥 소리를 내는 순간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의 털북숭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구먼. 뚱보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영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양키들을 따라가서 길 안내를 맡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안 그래? 설사 내가 갔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요. 양키들은 언제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니까. 영감, 문제는 그놈의 양키들이 주지사의 추천장을 갖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지금 그 일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러니 어떡하겠나? 영감이 날 좀 도와줘야지. 날더러 뭘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읍장은 대답 대신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위스키병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그러나 무심코 그 맛을 보려고 입을 댔던 노인은 이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꼬락서니가 마치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양키들은 동료의 시신을 걷어왔으면 하더군. 물론 그 일만 처리하면 영감이나 나는 한몫 챙길 수 있을 거야. 어때? 이번 일은 영감이 나서야 하지 않겠어? 게다가 이곳에서 그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사람은 영감 말고 없거든. 난 당신의 제의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소. 그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그 양키의 시신을 걷어오면 더 이상은 나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말이오. 그야 물론이지 영감. 우리 같은 문명인들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 미국인들이 첫날 야영을 했던 곳까지 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거기서부터 노인은 낫칼로 길을 내며 밀림의 고지대인 야코암비 산지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방 천지가 야생 열매 천국이라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양키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찾아다닐 필요조차 없었다. 워낙 많은 유류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먼저 노인의 눈에 띈 유골은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주민의 시신이었다. 미국인의 시신 역시 그것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말이 시신이지 새하얀 형태의 두개골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개미들의 마지막 제식에 의해 처리되는 중이었다. 난쟁이 나무꾼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들은 머리 칼 한 올 놓치지 않고 그들의 집까지 운반해서 원추형의 입구를 떠받치고 있었다. 노인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개미들을 바라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머리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난 것은 그때였다. 그러나 고개를 쳐든 노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나무 위에 있던 꼬리 긴 원숭이가 실수로 떨어뜨린 카메라를 잡으려고 길을 쓰다가 미끄러졌던 것이다. 이윽고 담배를 태우고 난 노인은 낫칼을 들었다. 그는 개미들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처리된 두개골을 배낭 속에 넣었다. 미국인이 유일하게 남긴 유품은 버클이었다. 원숭이들도 은으로 도금된 말발굽 형태의 버클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노인은 유골과 유품을 챙겨 엘 이델리오로 돌아왔다.
물론 읍장은 약속을 지켰다. 그리하여 노인은 다리가 긴 책상 앞에서 고즈넉히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아껴둔 연애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찾은 자유가, 그토록 지켜왔던 노인의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었다. 그것도 수색대에 합류하라는 읍장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 밀림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에 의해서 서서히 도전받고 있었던 것이다. 두껍게 드리운 먹구름 사이로 희끄무레한 새벽의 여명이 나타날 무렵 읍사무소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선 그들은 오솔길에 파인 웅덩이를 피하려고 맨발에 바지를 무릎까지 말아 올린 채 걸어오고 있었다. 읍장을 제외한 그들은 암살퀭이를 찾아 나설 4명의 남자들이었다. 읍장은 부인에게 커피와 풋풋한 바나나를 내오라고 말한 뒤에 수색대원들에게 엽총용 실탄을 나눠주었다. 그들에게 할당된 것은 6발의 실탄 외에 담배와 성냥 한 묶음 그리고 한 병의 프론테라였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돌아오는 즉시 인수증에 서명하는 걸 잊지 말도록. 잠시 후 음식이 나왔다. 수색대는 바나나를 안주 삼아 해장을 하거나 빈속을 채우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서 술과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침을 퇴퇴 뱉어가며 낙칼에 칼을 갈고 있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였다. 노인은 집을 나서기 전에 가벼운 음식으로 이미 허기를 달랜 뒤였다. 사냥을 앞두고 몸이 무거우면 정신이 산만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노인은 낙하를 허공에 세운 채 한쪽 눈을 감고서 날이 제대로 갈아졌는지 확인했다. 읍장각하,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뚱보에게 물었다. 우선 미란다의 거처까지 갈 생각이야. 그 다음은 거기 도착하면 알게 되겠지. 아무리 보아도 뚱보는 좋은 전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불황민에게 기이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권총 스미스 앤 왓슨을 살펴보고 난 뒤에 그 큰 덩치를 청색 방수복 속에 밀어넣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진기탕아, 그 비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두고 봐. 네 놈의 살은 물론이고 불알까지 몽땅 익어버릴 테니까.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녹슨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뚱보를 보며 내심 고소해하는 눈치였다. 읍장을 제외한 수색대원은 모두 맨발이었다. 그들은 수수집 모자를 비닐 포대로 감싸고 담배와 성냥과 탄약은 표면에 고무를 입힌 배낭에 챙겨 넣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무장화를 신으면 걷기가 불편할 겁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엽총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다. 그러나 뚱보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출발 신호를 보냈다. 엘 이델리오의 마지막 집을 벗어나자 밀림이 시작되었다. 숲속은 빽빽히 들어선 나무 때문에 비가 들이치지 않았지만 굵은 물방울이 온갖 수목의 향기와 함께 낙숫물처럼 떨어졌다. 지붕처럼 하늘을 덮은 널따란 잎사귀나 가지에 고인 빗물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밀림 속을 걷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가뜩이나 비좁은 오솔길은 진흙탕인데다 제멋대로 침범한 나뭇가지와 풀 때문에 행군을 더디게 만들었다. 수색대는 속도를 내기 위해 세 패로 나뉘어 걷고 있었다. 맨 앞에는 두 사람이 낫칼을 휘두르며 길내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뒤에 읍장, 마지막으로 노인을 포함한 두 사람이 길을 다졌다. 다들 실탄을 장전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비해야 하니까.
뚱보가 숨을 헉헉거리며 지시했다. 그럴 필요가 있겠소? 비에 젖을지도 모르니 배낭 속에 놔두는 게 더 나을 거요. 노인이 그 말을 받았다. 모든 명령은 내가 해. 읍장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읍장각하. 어쨌든 실탄은 국가 것이니까요. 일행은 모두 실탄을 장전했다. 그러나 신용뿐이었다. 엘 이델리오를 떠난 지 5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수색대가 이동한 거리는 겨우 1km 정도에 불과했다. 문제는 읍장과 그의 고무장화 탓이었다. 툭 하면 진흙탕 속에 빠진 뚱보는 그때마다 일행의 도움을 받아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몇 걸음도 못 가서 다시 허우적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나 일행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그 장화의 운명도 그렇게 길지는 못했다. 뚱보는 무릎까지 빠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역시 일행의 도움을 받아 몸의 균형을 잡은 채 겨우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온 힘을 주고 겨우 빼낸 것은 고무장화가 아니라 창백하고 외설적으로 생긴 그의 오른발이었다. 순간 뚱보는 장화가 사라진 진흙탕 구멍에 발을 갖다 대며 소리쳤다. 장화! 내 장화를 찾지 않고 못들 하는 거야? 장화 때문에 골칫게나 썩을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쨌든 장화는 이제 못 찾소. 그러니 우리처럼 맨발로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걷도록 하시오. 이런 길은 맨발이 훨씬 편하니까. 뚱보는 씩씩거리며 손으로 진흙탕을 파내려고 길을 썼다. 하지만 그가 움켜쥔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흙탕물 뿐이었다. 제가 읍장각하라면 그만 포기하겠습니다. 그 개흙 속에는 벌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뚱보를 지켜보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어쩌면 정갈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놈들은 날씨가 귀찮게 구는 게 싫어서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개흙 속에 파묻혀 있거든. 아무튼 그놈들 성깔 하나는 아주 고약하다니까.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영감,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엿먹이려 들지 마. 천만에요, 읍장각하. 제가 감히 누구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겠습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들더니 그것을 두 쪽으로 갈랐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구멍을 찾아 서너 번 쑤셔놓고 빼낸 뒤에 낙칼로 흙탕물을 털어냈다. 떨어지는 흙탕물 사이로 꿈틀거리는 게 있었다.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잔뜩 화를 낸 듯 꼬리를 세운 그것은 정갈이었다. 보셨소? 특히 각하같이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리는 사람은 이놈들에게 아예 날 잡수시오 하는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읍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한 듯한 눈빛으로 정갈을 바라보더니 권총을 뽑아들었고 이제 막 진흙탕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벌레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다. 6발의 총성이 밀림을 진동했다. 뚱보는 남은 한쪽 장화를 벗어 나뭇가지 사이로 내팽개쳐버렸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무장화를 벗은 뚱보의 걸음이 빨라졌지만 오르막길에 이르면 다시 뒤처졌던 것이다. 뚱보는 별 어려움 없이 언덕을 오르는 일행과는 달리 두 손으로 땅을 짚고도 힘들어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두세 걸음 물러나는 형국이었다. 읍장각하, 엉덩이를 대고 올라오셔야죠. 일행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을 밟기 전에 다리를 적당히 벌려야 해요. 닭장 앞을 지나가는 수녀처럼 걷지 말고 우리처럼 걸으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다리를 충분히 벌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그러나 뚱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충혈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자기 방식으로 걷는 것을 고집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때마다 일행은 팔과 팔을 엮어서
번번이 그의 의지를 거스르고 있는 거푸집처럼 무거운 몸뚱이를 끌어올려야 했다. 내리막길은 상황이 반대였다. 뚱보는 땅바닥에 아예 펑퍼짐한 엉덩이를 내맡겼다. 그 바람에 그의 몸은 진흙투성이로 변했지만 늘 선두를 차지했다. 저녁이 되자 숲속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어두워지고 있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붕처럼 가려진 밀림 위로 두꺼운 먹장구름이 다시 몰려드는 게 확실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계속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뚱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읍장각하. 오늘은 여기서 머물 것이니 각자 짐을 풀도록.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지요. 노인이 그의 말을 제지하며 나섰다. 내가 적당한 곳을 찾아볼 테니 그동안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담배를 태우도록 하시오. 노인이 담배를 권한 것은 밀림에서 자칫 길을 잃더라도 담배 냄새를 맡고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에게 엽총을 건넨 뒤에 그곳을 떠났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평한 장소가 있었다. 노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팔을 뻗어 주변을 더듬거나 걸음을 떼어 그 넓이를 가늠했고 낙칼로 주위의 나무와 풀을 찔러보았다. 낙칼 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딱딱한 것으로 보아 비가 쉽게 들이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수색대는 노인이 받은 평지에 짐을 풀었다. 야생 바나나 나무 잎을 꺾어 바닥에 깔자 푹신푹신한 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자연 침대가 되었다. 다들 프론테라 병을 열어 한 모금씩 들이키며 여정을 달랬다. 모닥불을 피울 수 없는 게 아쉽군. 불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말이지. 뚱보가 투덜거렸다. 하긴 불을 피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덧붙였다. 정말이지 어두운 것은 딱 질색이야. 야만인들도 밤이면 불을 피워 거처를 보호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지? 뚱보가 다시 씩씩거렸다. 잘 들으시오 읍장각하. 노인이 가만히 타이르듯 훈수했다. 우린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소? 짐승이야 노출된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빛 때문에 그 짐승을 볼 수 없을 게 아니요. 그러니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이나 청하도록 하시지요. 일행은 잠시 의견을 교환한 끝에 한 사람씩 경계를 서기로 했다. 노인이 첫 번째 보초로 나서자 나머지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두 다리 사이에 팔을 끼워 넣은 채 잠을 청했고 하루 종일 밀림 속을 걸었던 탓인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밀림의 밤이 차츰 깊어가는 가운데 나무에 등을 기댄 노인은 아까부터 숲속을 응시한 채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사이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으며 오랜만에 포식을 즐기는 거대한 물고기들이 기쁜 나머지 수면 위로 뛰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어쩌면 저 물고기들 중 그놈이 있을지도 몰라. 어느덧 노인은 맨 처음 강에서 물고기다운 물고기를 보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밀림의 세계를 처음 접한 뜨내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사냥을 한 뒤에 흐르는 땀을 식히려고 가까운 하천을 찾았고 별 생각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억세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들어가면 안 돼! 그는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아르족 인디오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그를 제지했다. 왜 그래? 피라니아가 있나 보지? 그가 물었다.
수아르족 인디오는 고개를 저었다. 하긴 피라니아는 흐르는 물이 아니라 깊고 정체된 물속에 살며 느릿느릿 움직이다가도 배가 고프거나 피냄새를 맡으면 민첩하고 난폭해지는 물고기였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살갗에 닿는 순간 따끔거리고 얼얼하게 만들지만 물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고무나무 액을 온몸에 듬뿍 발랐다. 피라니아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그 냄새 때문이었다. 잠시 후 수아르족 인디오는 손가락으로 수면 위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피라니아가 아니라 저놈 때문이야. 그는 인디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형체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몸 길이가 좋기 1미터는 넘어 보이는 물체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저게 뭐지? 금강 앵무새 맥이야. 순간 그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그놈의 그 거대한 물고기 사냥을 나간 적도 있었다. 길이가 최대 2미터, 무게가 70kg까지 나간다는 것과 그놈이 꼬리를 치면 사람의 허리를 부러뜨릴 만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설 만큼 친화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노인은 끊임없이 수면을 때려대는 묵중하고 둔탁한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거대한 금강 앵무새 메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놈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흰 개미, 땅벌, 풍뎅이, 메뚜기, 귀뚜라미, 거미는 물론이고 몸이 가느다란 날뱀 등을 정신없이 잡아먹고 있는지도 몰랐다. 밀림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노인은 낮에는 인간과 밀림이 별개로 존재하지만 밤에는 인간이 곧 밀림이다 는 수아르족 인디오의 말을 떠올리며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잠에서 깬 교대자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뼈마디 부러지는 소리가 나도록 늘어지게 사지를 편 뒤에 노인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만 돌아가서 눈 좀 붙이시죠, 영감님. 제가 누워있던 곳에 가면 체온이 남아있으니 금방 잠이 올 겁니다. 난 괜찮아. 새벽빛을 본 뒤에 잠시 눈을 붙여도 늦지 않을 걸세. 밤새 강물에서 투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였죠? 그러나 노인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의 청각은 이미 숲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기척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래요? 교대자가 가만히 물었다. 쉿, 조용히 하게. 노인은 조용히 속삭였다. 무슨 소리죠? 몰라. 하지마, 예산말은 아니야. 그러니 가만히 다가가서 사람들을 깨우게. 하지만 보초 교대자는 미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비수처럼 날아든 빛이 축축한 나뭇잎에 반사되면서 그의 망막에 꽂혔던 것이다.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읍장의 손전등에서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서 끄시오! 노인이 낮은 음성으로 경고했다. 끄긴 왜 꺼? 저기 뭔가 있는 게 틀림없으니 확인해야겠어. 뜬보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방아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사방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어서 끄라고 하지 않던가요? 노인이 뚱보의 손목을 쳐서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아니, 지금 영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뚱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요란한 날개짓 소리가 들리면서 질펀한 액체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끝내 일을 저질렀군. 노인이 조롱기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길 뜨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신성한 똥을 찾아 달려드는 개미들을 구경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모양이지?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행은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손전등을 찾아 더듬거리던 뚱보 역시 허둥지둥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은 뚱보가 알아듣기 힘든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밀림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이 그들을 맞이했고 그 빗방울 사이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사람들의 윤곽과 숲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신없이 따라오던 뚱보가 물었다. 똥인지 오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똥이란 것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 서식처 밑에 있었단 말이야? 읍장각하,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소. 노인이 그때서야 나직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밀림에서 야영을 할 때는 불에 타거나 석화된 나무가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감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놈들은 어떤 소리가 나면 정반대쪽으로 날기 때문에 그 방향에 의해 맹수의 출현이나 맹수가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각하가 손전등까지 비췄으니 가뜩이나 소리나 빛에 극도로 민감한 박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징후를 느끼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뱃속에 있는 걸 몽땅 쏟아내고 마는 놈들이니 똥을 쌀 수밖에.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어서 머리나 잘 닦으시오. 이번에는 개미가 아니라 모기들에게 쥐어 뜯기고 싶지 않으면 말이오. 한바탕 박쥐 소동을 겪은 수색대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 사이 어둠은 이미 희끄무레한 새벽빛을 남기며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수색대는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들은 밀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절벽과 개천가를 따라 걷는 동안 입을 벌려 떨어지는 빗방울로 목을 축이거나 더위를 식혔다. 그들이 요기를 하고자 어느 호숫가에 걸음을 멈춘 것은 길을 떠난 지 3시간이 지난 후였다. 일행은 각자 흩어져 구해온 과일과 새우로 빈속을 채웠다. 그러나 뚱보는 날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손도 대지 않았다. 이제 다 거의 온 것 같아요. 막 요기를 끝낸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네. 노인이 그 말을 받으며 덧붙였다. 강을 따라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랬다간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살쾡이는 워낙 영악한 놈이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공격할 수도 있거든. 가만, 저기 보라니깐. 그때 입속으로 아구아르티엔테를 한 모금 털어넣던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지막히 말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읍장에게 쏠렸다. 방수복을 입고서도 춥다고 벌벌 떨며 모닥불 타령을 늘어놓던 뚱보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있었다. 우리 각하께서 엉덩이 깐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나 보군. 사람들은 뚱보의 모습이 숲을 속으로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던져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 얼간이는 개미집을 왕자로 착각한 채 그 위에 앉아서 일을 볼 거야. 두고 봐. 우리 각하께서 이제 곧 밑닦을 휴지를 찾을 테니까. 그러나 그들의 농담과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느닷없는 뚱보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탄음이 들렸던 것이다. 순식간에 6발의 총성이 이어졌다. 깜짝 놀란 그들의 눈앞에 겨우 바지를 치켜올린 뚱보가 허둥대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못들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맞췄다고. 그놈이 나타났어. 그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기를 들고서 뚱보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뛰었다. 숲을 위에는 짐승이 흘리고 간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이 끝난 곳에는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황색 곰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건 꿀곰이잖소. 노인이 읍장을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그 빌어먹을 장난감에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요? 꿀곰을 죽이면 재앙이 온다는 것은 천하의 바보들도 다 알고 있소.
밀림에서 저 짐승만큼 순한 동물은 없단 말이오. 뚱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애써 자신의 무기를 들여다보는 척했고 일행은 크고 맑은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곰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면서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정오가 지나서야 수색대는 미란다의 가게에 도착했다. 그의 가게 옆에 서 있는 나무 위에는 빛바랜 활자로 알카세트세르라고 쓰인 사각형의 청색 양철반이 달려 있었다. 이주민인 미란다는 그가 사는 집 입구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목덜미는 찢겨져 척추가 보이고 어깨 부위에서 허리까지 깊게 파인 등짝은 시뻘건 살점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들은 개미들이 보여주는 예술적 작품. 개미들은 밤새 시신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만든 다리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었다. 예술적 작품을 애써 무시한 채 여전히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시신을 끌어다가 거처로 옮겼다. 그의 거처는 아직도 가스등이 희미하게 남아 빛을 발하는 가운데 지방질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석유 풍로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진원지는 그곳이었다. 연료가 바닥이 난 채 심지까지 다 타버린 석유 풍로 주위로 미지근한 열기가 느껴졌고 그 위로 올려진 후라이팬에는 시커멓게 숫둥이로 변한 이구아나 꼬리 조각이 놓여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 뚱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미란다는 이 일대에서 배타량이자 겁없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함께 온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말라리아로 살쾡이 죽었으니까요. 소리를 들었으면 들리는 말에 문을 사진 걸어 기자와 잠가야지. 눈이 왜 맞아 열어둔 도망간 거야? 마누라는 게다가 총도 사모라에 있었잖아. 살고 있다더군요. 스크레오 일행은 선장이라면 뚱보가 그 땀에 여자가 흠뻑 사는 전 것을 알고 방수복을 있을지도 벗는 모르죠. 사이에 나름대로 아무리 여러 가지 콧구멍만한 정황을 가게라지만 추측하면서 돈은 좀 술을 벌었을 게 마시거나 아냐? 담배를 뚱보가 태웠다. 다시 물었다. 그렇게 나쁜 돈이라고요? 사람은 헐면 아니었는데 못해요. 손에 일행 중 땡전 한 한 사람이 푼이라도 시신을 쥐어지면 바라보며 카드 노름판에 중얼거렸다. 털어넣기 바빴죠. 마누라가 떠난 뒤로 오죽했으면 엉망이 된 물건 들을 거야.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쩔쩔맸을까요? 받았다. 가족은 읍장각하는 없나? 아직 잘 모르나 뚱보가 본데 물었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끝까지 헤매는 곳이 밀림이라고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 사이 밖에 있던 노인이 들어와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당한 사람이 또 있어.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급하게 뛰쳐나갔다. 그 사이에 다시 굵어진 빗방울이 그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다. 누운 상태에서 바지가 벗겨진 또 하나의 시신은 미란다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두 개의 깊고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어깨와 목에 깊은 상처를 내놓고 있었다. 시신 옆에 낫칼이 놓여 있었으나 그 거리로 보아 미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순간에 노인의 입에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랬던 거야. 노인은 뚱보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플란센시오 푸냔이라고 이 근처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편은 아니었소. 이 사람은 미란다와 함께 식사나 할까 하고 들렀을 것이요. 불에 탄 이구아나 꼬리를 보았던가요? 이구아나는 이 일대에 없고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어. 게다가 이 사람은 금을 찾는 노다지꾼이 아니라 밀림 깊숙한 곳에 보석이 있다고 확신한 인물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언젠가 콜롬비아를 들먹이며 주먹만한 푸른색 에메랄드에 대해서 열을 올리던 모습이 떠오르는구려. 불쌍한 인간 같으니.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볼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짐승에게 당했던 거요. 그것도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칼을 쥔 채 말이요. 읍장각하, 이 정도면 나머지 이야기는 생략해도 되지 않겠소?
결국 미란다는 이 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가 짐승을 보았고 얼떨결에 노새를 타고 도망칠 생각만 했던 거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마치 노인의 시신을 증명하듯 시신을 거꾸로 뒤집었다. 그들은 시신의 등에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속을 비울 수 있었으니 그 사람 복도 많았군. 그들은 시신을 치우지 않았다. 다들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에 한 인간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깨끗하게 씻기길 바라고 있었다.